6월의 국립묘지에 90이 넘은 노인이 서 있습니다. 노인의 목에는 훈번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품이 아닙니다. 70년 전 어느 하얀 산에서 같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봄 강원도 철원. 새벽 들판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최종호에게는 환합니다. 물고로 물이 드는 소리, 흙이 물을 삼키는 소리, 논둑 너머에서 고라니가 발을 옮기는 소리. 그는 들판을 눈이 아니라 귀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23, 학교 문턱은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 6마지기, 아내 순덕, 그리고 그해 봄에 태어난 딸 영옥. 그것이 그의 세계 전부였고 그 세계는 완전했습니다. 모를 내는 날이면 들판 가득 노래가 흘렀습니다. 모 씹는 소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락입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그 가락으로 딸을 재웠습니다. 자장가가 따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집의 자장가는 들판의 노래였습니다. 아이는 그 가락 안에서만 울다가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6월까지 세계는 그랬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6월, 전쟁이 났습니다. 포석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하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철원, 그의 논이 전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피난민 대열 속에서 정우는 딸을 업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낯선 마을의 헛간에서 그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번쩍이는 것은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들판에 떨어지는 포탄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저 논으로 돌아가는 것, 물고 소리가 들리는 새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전선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여는 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호는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잠든 딸을 안고 마당에 서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이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23세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그 가락 하나였습니다. 군대는 그가 아는 세계의 반대편이었습니다. 들판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계급이 전부였습니다. 들판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를 몰라 서리 옆에서 손도장을 찍는 그를 보며 조교가 말했습니다. 낯질하던 손이 총을 잡겠나.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방소초의 첫 야간 경계. 새벽 2시 정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풀을 쓸고 갑니다. 사람은 풀을 누릅니다. 조명탄이 올랐습니다. 능섬 아래 포복으로 기어오르던 침투조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군대는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낯선 세계에도 들판의 귀는 통했습니다. 1952년 가을, 정호는 제9사단 소총중대와 함께 새 진지로 올랐습니다. 철원 북방 해발 395m. 지도에는 숫자뿐인 민둥산. 그러나 능선에 올라선 정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지 아래로 철원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을 대던 도랑도 딸을 업고 걷던 둑길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고지를 내주면 저 평야 전체가 적의 눈 아래 들어가고 보급로가 끊기고 전선이 무너집니다. 군사지도가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정오의 이유는 더 짧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집에 못 갑니다. 돌아가는 길의 마지막 문턱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참호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황덕수 하사, 경상도 사내로 말은 험하고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17, 학도병, 총이 키의 절반이었습니다. 용태는 그를 알았습니다. 참호에서 그것은 귀한 재주였습니다. 밤이면 글 모르는 형님들의 편지를 17이 대신 썼습니다. 정호가 불러주는 말은 언제나 한 줄이었습니다. 잘 있다. 걱정 마라. 형님은 맨날 그 말뿐입니까? 쓸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걱정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폭격이 멎은 밤이면 정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전선이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못 씹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용태만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밤 아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끝나면 국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어머니가 말아주던 그런 거 내가 산다. 2그릇 산다. 약속은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10월 초 밤마다 능선 너머가 수상해졌습니다. 정호는 들었습니다. 역곡천 쪽에서 물을 건너는 소리.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끄는 쇳소리, 포를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위치를 짚어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등병이 관측장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같은 보고를 다음날 또 올렸습니다. 관측장교가 확인에 나선 것은 사흘째였습니다. 정호가 짚은 좌표, 그 자리에 적의 집결지가 있었습니다. 아군 포병의 사격이 그 좌표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중대장이 정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정호가 고지 아래 안개 거친 평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관측 장비가 못 본 것을 고향이 보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네 귀가 계급이대. 그리고 1952년 10월 6일 저녁 중공군 세계사단의 포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백마부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탄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능선의 나무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틀 만에 바위가 갈렸습니다. 낮에 빼앗기면 밤에 되찾았습니다. 밤에 되찾으면 새벽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전투 나흘째 후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고지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교통호에서 다리를 다친 병사가 정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데려가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업으면 둘 다 죽는 병사였습니다. 멈추면 뒤에 10명이 죽는 포격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손을 풀었습니다. 정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용태가 편지지를 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잘 있다는 말이 그 밤에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능선에서 가장 귀한 것은 탄약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포격의 보급로가 끊기면 부상병들은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밤을 넘겼습니다. 전투 1회째 낮 용태가 물통을 걷어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상당한 형님들 것까지 8통이었습니다. 포탄은 계곡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조무가 달려갔을 때 물통 8개가 먼저 보였습니다. 한 통도 쏟아지지 않게 아이는 끝까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국밥은 아직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생전 처음으로 제 발로 대대 지휘소 앞에 섰습니다. 공격이 급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이 급합니다. 물하고 들 것 능선에 두게 해주십시오. 물이 능선에 있었으면 그 아이는 계곡에 안 내려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전방 참호 곁에 물과 들 것이 놓였습니다. 그 물로 그 뒤의 밤들에
여러 명이 살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데 17하나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편지는 정호가 제 손으로 썼습니다. 배운 적 없는 글씨는 밭고랑처럼 삐뚤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이었습니다. 잘 있다. 걱정 마라. 대신 써줄 아이가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원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전투 8회째 모두가 한계였습니다. 병사도 지휘부도 산도. 그 밤에 정호의 귀가 다른 것을 잡았습니다. 포성의 간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포격이 참호를 부수는 소리였다면 이 밤의 포격은 길을 쓸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돌경로를 여는 소리, 총공세의 전주였습니다. 정호는 보고했습니다. 지친 지휘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회를 쌓은 병사들을 소리 하나로 다시 세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귀 하나 걸겠습니다. 오늘 밤 아무 일 없으면 저를 영창에 보내십시오. 이등변이 겁니다. 가진 것이 그것뿐이라 그것을 겁니다. 대대는 그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능선의 어둠이 통째로 일어섰습니다. 중공군의 총공세였습니다. 그러나 참호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고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정호를 찾았습니다. 들렸나 그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능선에서 그의 말은 미개가 달라졌습니다. 1952년 10월 14일 밤 아흐레 동안 고지의 주인은 7번 밥뒤에 있었고 정상은 다시 적의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정상을 되찾는다. 밤이 지나면 적의 증원이 도착합니다. 이 밤을 놓치면 아흐레의 피가 전부 헛것이 됩니다. 공격 개시 직전 예정에 없던 일이 터졌습니다. 적의 집중 포격에 유선이 전부 끊겼습니다. 무전기는 파편을 맞았습니다. 포병과의 연락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아군의 포격은 옮겨가지 않고 아군 포탄이 떨어지는 능선으로 아군 보병이 올라가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뛰어서 후사면 연락소까지 신호를 전하는 것. 포탄이 가로엎고 있는 600m였습니다. 지휘소가 얼어붙은 그 순간 대대장이 어둠 속에서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정호. 여들의 전이라면 불리지 않았을 이름이었습니다. 정호가 철목끈을 조였습니다. 옆에서 덕수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자. 네 혼자 보내면 형이 아니제. 두 사람이 참호를 넘었습니다. 조명판 아래 능선은 대낮이었고 대낮의 능선은 지옥이었습니다. 정호는 린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귀로 달렸습니다. 떨어질 소리와 지나갈 소리를 들판의 귀가 갈랐습니다. 400m 지점에서 뒤가 조용해졌습니다. 덕수가 다리를 감싸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편이었습니다. 정호가 돌아서자 덕수가 손을 내주었습니다. 가십시오. 지는 여기 있으면 됩니다. 경산도 사내가 그 순간에만 존대를 했습니다. 정호는 이를 물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소 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의 군화는 한 짝뿐이었습니다. 정호는 숨보다 먼저 좌표를 뱉었습니다. 여기는 백마, 사경연장 200, 보병 올라갑니다. 포격이 일제히 능선 너머로 옮겨갔습니다. 그 틈으로 아흐레를 버틴 병사들이 마지막 비탈을 올랐습니다. 1952년 10월 15일 395고지 정상에 태극기가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이 그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던 곳에는 값이 붙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아침, 정상이 무너진 참호를 정리하던 정호의 손에 흙 속에서 쇠줄 하나가 걸렸습니다. 흙을 닦아낸 인식표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용태, 물통을 안고 떠난 아이가 끝내 정상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그 군번줄을 제 군번줄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데려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값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공방전 12번, 고지의 주인이 바뀐 것이 7번. 이 작은 산 하나에 쏟아진 포탄이 27만 5천 발이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고 바위가 갈리고 능선의 살이 전부 벗겨졌습니다. 멀리서 그 산을 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흰 말 한 마리가 드러누워 있는 것 같다고. 벤마고지, 그 이름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국군 제9사단의 사상자는 3,500여 명, 중공군의 사상자는 1만여 명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 경험 총결이라는 전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그 책에 적혔습니다. 그 두꺼운 기록이 스스로 패배라고 인정한 전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백마고지였습니다. 그 능선을 지킨 것은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낯질하던 손, 물지개를 지던 어깨, 17의 물통, 들판에서 배운 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1953년 여름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호는 3년 만에 군복을 벗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의 장터에서 그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2그릇을 시켰습니다. 한 그릇은 정호가 비웠습니다. 한 그릇은 다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보아도 정호는 그릇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4살이 된 영옥이가 토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 군복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군복은 아버지가 아니라 피난길이었고 포성이었고 골목을 지나가던 총이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굽혔던 무릎을 정호는 한참 펴지 못했습니다. 포탄 밑에서도 그는 이 마당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딸이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 2개가 달빛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가락이 나왔습니다. 못 씹는 소리였습니다. 참호에서 3년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부르던 노래. 집에 왔으니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낮게 마당을 쓸듯이.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영옥이가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발, 또 한 발, 노래를 따라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엌 앞에 섰던 순덕이 입을 막았습니다. 매일 밤 저 노래로 재웠습니다. 아버지 노래라고.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군복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락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듣던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정호의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귀로 전우를 살린 사람에게 딸은 귀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아버지 목에 쇠줄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왜 2개야?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날 때의 정호와 돌아온 정호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서는 그에게 소리를 죽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집은 그에게 소리를 내는 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정호는 철원으로 돌아가 논을 다시 일궜습니다. 포탄 자국 위에 물을 대고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을 때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백마고지가 지켜낸 그 평야는 다시 쌀을 냈고, 영옥이는 그 쌀로 자랐고, 그 노래를 들으며 컸고, 어느 봄날 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영옥이가 마당에 선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재워주던 그 가락을 이번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정우는 평생 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번만 울었습니다. 노래는 딸이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6월의 국립묘지입니다. 90이 넘은 정우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비석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김용태. 옆에는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사내가 함께 섰습니다. 다리를 저는 경상도 노인입니다. 그때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의 목에 걸린 쇠줄을 만집니다. 70년 전 제 어미와 똑같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2개야?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같이 집에 온 사람이다. 17인데 국밥을 좋아했다. 바람이 비석 사이를 지나갑니다. 바람은 풀을 쓸고 갑니다. 그 소리를 노인은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몸으로 열었고, 한 사람을 목에 걸고 돌아왔고, 죽였던 소리를 남은 평생 들판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물은 창작이며 배경이 된 역사는 사실입니다.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3,500여 명의 국군 장병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